자산시장과 그 공간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심이동설이에요. 중심이동. 중심이동. 중심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집값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중심이동이 이제 옛날에 종로였다가 종로가 영동으로 왔다가 압구정에서 대치동으로 갔다 다시 반포로 가고 막 이렇게 개포동하고 또 지금 이제 한참 가격 놓고 이제 일종의 이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강남 집값을 잡았듯이 제2의 강남을 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판교로 본 거예요. 판교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판교가 안 됐어요.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임대주택이 35%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분당 때처럼 이제 분당 옆에 판교? 그러면 이제 내가 집 팔고 옛날처럼 그 선행 교육이 있잖아요. 팔고 남은 거 가지고 노후 생활하고 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니까 시민단체가 임대주택 줘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한 20% 뭐 15% 계획했다가 35%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죠. 그때 글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게 글로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제2의 제3의 강남이 생기든지 강남이 넓어지든지 확장되든지. 그렇죠. 확장이 이렇게 돼야죠. 그럼 아무래도 빨간물 떨어뜨리면 빨간물이 넓게 펴지면은 색이 바래듯이 그럼 집값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뭐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공공임대잖아요, 대부분이. 그 공공임대를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환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떠난다니까요, 거기를. 떠난다고.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서 그분들이 만약에 글로 갔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동설 중에서 뭐냐면 주거 이동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동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지으면 땅을 팔고 또 이동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돈의 흐름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서울시가 열심히 했지만 주거 이동에 대한 것도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냐. 그랬더니 서울시에 뭐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안 했더니 그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 아니 세상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러면 반찬은 뭘로 해 먹냐. 장이 없으면. 내가 이제 웃고 말았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때는 올라가지만 이제 그게 더 이렇게 많아지면은 많아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이고 대통령이고 뭐 4년 뭐 5년 하니까 자기 때에 그거 부작용이 나타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하고 대담화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전문가들 불러놓고 여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다 해서 국민들하고 대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다. 아니 내가 대통령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장관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냐. 제가 역사를 얘기해 드리잖아요. 네. 이런 게 있었다. 1가구 1주택 이렇게 했는데 변질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런데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등 하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10년, 20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장기 로드맵을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똑같군요. 네, 외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2007년도,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왔잖아요.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왔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제 아까 얘기한 토지 공개념 학자들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토지 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집을 너무 많이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됐다. 왜냐면 리만 브라더스라는 데가 주택금융회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 게 아니라 공황이 났잖아요. 공황. 대공황이 이제 1929년, 34년 대공황 이후에 은행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은행이 되게 중요하구나. 은행에서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함부로 그 돈을 쓰게 되면 이런 공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스티걸법이라는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상업은행, 우리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일반은행이고 네.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을 두 개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투자은행은 일반적인 투자만 하도록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상업은행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몇 년도까지 지속이 되냐 하면 클린턴이 있던 1999년까지 지속이 돼요. 1999년까지 그 법이.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돼 있는 거예요. 1934년도에 그걸 한 거니까. 그때 저희는 일제시대 아닌가요?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뭐 뭘 가리키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아다 보는 그게 신문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문에 그런 얘기 안 나잖아요. 근데 1999년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클린턴이 해지시켜버립니다. 폐기시켜버려요. 법안을.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한테 은행이라는 게 돈 벌라고 생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달라, 그거를. 이제는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했다가 이제 초선 때는 이제 아래다가 재선하고 나서 그걸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돈이? 은행하고 일반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돈을 다 그냥 계속 퍼주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까지 간 거죠. 그게 이제 클린턴도 민주당 정부잖아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민들이 좀 집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낭만주의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닌자법을 만들어요. 닌자가 뭐냐면 노 인컴, 노 잡법을 만든 거예요. 닌자법. 그러니까 노 인컴, 노 잡, 앤드 에셋. 자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소득이 없어도, 그러니까 미장원에 있는 사람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있으면, 사인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그냥 서브프라임까지 돈이 다 그냥 간 거죠. 그게 바로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그게 세계 공황으로 이게 한번 공황 비슷하게 이제 전 세계가 가니까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난 세력이 시장 개입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미 시장이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1980년도죠. 레이건 대통령 그다음에 대처 나라를 이끌던 사람들의 시대에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지고 소련 붕괴됐잖아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위기를 먹고 사는 세력, 시장 개입주의자들이 드러난 거. 봐라.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고서 이제 딱 들이댄 게 뭐냐. 불로소득, 토지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걸 막아야 되겠다. 불평등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이다. 이쪽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언젠간 한 번은 크게 터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심한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정책이 지금은 승한 것 같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갔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뭐 신자유주의를 뭐 막 설명하려고 그걸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후랭이 TV에 지금 그걸 보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걸 좀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TV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성동구가 잘 된다, 뭐 어디가 된다, 뭐 이렇게 찍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면 이렇게 뭐 어디가 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있죠.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권의 부동산 관련되는 100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딱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부동산 이대로 좋은가 뭐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100권의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은 돈 먹고 자란다. 제가 이제 학생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개는 뭐 먹고 자랍니까? 개밥 먹고 자라잖아요. 부동산은 돈 먹고 자란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건 뭐냐 하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효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호재라고 그러잖아요. 호재. 당연히 거기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그 지역 거기 뜨죠. 여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1000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옆에 구멍가게가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시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후 2년을 보자고 지금 이 후랭이 TV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자산 관리가 현금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셋 중에 하나라는데 이걸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거대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는 그런 걸 쭉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 더가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동심원 가격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깨질 거냐, 이게 깨질 거냐. 깨진다고 그러면 이제 강남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 이동설에 의해서 이게 깨질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신도시가 간다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의 제가 이 책에서 발표했던 동심원 가격 구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제2 외곽 순환도로 요거를 딱 그 안에서 어떤 핵심 에어리아의 구심점은 주변에 막 만들수록 좋아진다.
아, 인구가 준다는데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인구가 준다는데 수도권은 인구 안 줍니다. 문제는 어디냐 하면 지방이 문제예요. 지방. 이렇게 많이 할수록 지방에서 다 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각 신도시를 뭐 드론, 바이오, 로버트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럼 더 오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런 그 동심원 가격 구조 이론이 깨지기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정부가 진짜 주택을 그렇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거를 국민들하고 앉아서 장시간 동안에 한 번 뭐 100분 토론해서는 안 되고요. 100분 토론해서는 안 되고 1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자들 또 뭐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관에 그런 훌륭한 분들하고 다 연구를 시켜가지고 아 이거 윤주성 교수가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게 맞냐? 제 얘기 어떻게 믿냐?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 얘기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에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 또 주택 분야의 전문가들,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 또 공공기관의 또 재정을 다루는 또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번 토론을 통해서 옛날에 저희가 토지 공개념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토지 공개념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했고 제 1기 신도시도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풀 때 김대중 대통령 풀 때도 여러 번 세미나를 하고 막 거기서 물건 날라다니고 뭐 이런 과정을 막 거치고 그거 했던 좌장했던 교수님들은 막 나 안 간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뭐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문제는 그냥 단지 주택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고 그렇죠.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발표를 어느 날 갑자기 턱 해버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거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을? 뭐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요약을 그래서 하자면. 이 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공급 없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전 세계적인 경향.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잡았는가? 주택 가격을 잡았잖아요. 주택 보급률을 130%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잡힌 건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국가가 태평양 바닷속으로 들어갈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용적률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부에서 한 걸 가지고 이제 조례로 조금씩 그쵸, 하고 있는데 거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걸 국가가 회수합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일본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록본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록본기, 모리부동산, 뭐 미쓰이 부동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용적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600%밖에 안 돼 있는데 800%, 900% 올려주고 재개발, 복합 재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급을 그냥 용적률을 올려주니까 민간이 들어가지고 일본은 모리부동산하고 미쓰이 부동산이 아주 양대 산맥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처럼. 걔네들이 그냥 뭐 사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시개발, 주택개발, 복합개발 그런 걸 이제 엄청나게 했죠. 어디에다가 그 동경의 집값이 잡히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집값이 잡힌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 주택이 잡힐 것입니다. 아마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 언뜻 들었는데 코미디죠, 코미디. 그래가지고 그거가 지금 일본은 집값을 잡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집값을 잡았어요. 스위스는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권한을 다 주면서 집값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곳에 집을 져라.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무대뽀로 짓잖아요. 양쪽으로 물량 위주로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다가 짓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져라. 그럼 잘못하면 지자체가 잘못 지면 어떻게 돼? 자기네 수익에 자기네 재정에 엄청나게 그렇죠. 저게 되잖아요. 그 악영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요를 따져가지고 일자리하고 같이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안정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잡은 사례, 스위스도 아니고 못 잡고 있는 사례 어디요?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데 사례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주로 뭐냐면 이제 임대 시장을 잡는 사례, 공급은 안 하고 임대 시장을 잡는 사례를 한 거예요. 임대 시장을 잡는 사례가 이제 아까 2+2 사례라든지 임대료를 상한을 둔다든지 임대차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통해 가지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실패라고요. 성공한 데는 성공한 데가 없어요. 네.
초기에는 조금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떻게 됐냐 하면 공급을 축소시킨 거야. 안 되겠다. 안 됐으니까 바꿨죠.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뭐 바꿀 사람들입니까? 안 됐으니까 바꿨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 그 얘기는 딱 빼고 앞에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그래 그 보좌관 충분히 열심히 했구만. 그 시민단체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니까 그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정책을 써가지고는 다 실패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이 가든지 스위스 같이 가든지 해서 저는 일단은 용적률 전체의 용적률 뉴욕 맨하탄의 상업지역이 2,500%입니다. 그러니까 마철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주거지역은 좀 적지만. 근데 주상복합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맨하탄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집을 많이 안 줘가지고요.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다른 동네는 지금 집값을 떨어뜨린 동네들이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계획을 풀었어요. 도시계획 권한을 풀어가지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거 뭐 아주 쉽죠. 용적률 풀어주니까 뭐 집값이 확 떨어져 버린 사례예요. 미국의 그 셰이 교수가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의 집값이 높은데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더니 완화가 뭐냐면 미국 평균 규제를 완화했더니 GDP가 1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뉴 어바니즘 배우고 온 교수들이 문제야. 저도 지금 뭐 그걸 가리키고 도시계획 기술사지만 저도 제가 제 머리를 망치로 깨기 전에는 심의 가면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망치로 깨야 돼 빨리. 네, 망치로 머리를 빨리 깨십시오. 지금 오늘 아마 이거 저 후랭이 TV 듣는 분들은 이제 망치 하나씩 이제 사실 것 같아요. 망치 하나씩. 이미 다 깨신 분들이라서 깨신 분들. 주변 사람들 깨트리려 다녀.